자리로 돌아오자 요시우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수화기를 놓으려고 하다가 문득 신지를 쳐다보고 손짓을 했다. 신지 주임, 자네를 지명한 사람이 있어. 요시우는 휘갈겨 쓴 메모지와 보험 계약의 내용을 주었지만 신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보험 계약의 내용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계약자 고무다 사치코, 피보험자 고무다 사치코, 보험금 수취인 고무다 시계누리의 3천만엔짜리 정기 점심보험, 피보험자가 고무다 시계누리로 되어 있는 역시 3천만엔짜리 정기 종신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500만엔짜리 어린이 학자금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고무다 가지아로 되어 있었다. 고무다 시계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었어. 아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신지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우선 상대방의 나이를 보는 버릇이 있었다. 45살. 경험으로 보아 가장 위험한 나이는 30대 초반이지만 이 정도의 나이라고 해도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 주소를 보자 비교적 고급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 이름과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럼 왜지? 일부러 신지 주임을 지명하면서 와달라고 하던데. 저 불만 내용은 뭡니까? 워낙 중얼거리듯이 말해서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수금하러 오는 생활 설계사의 태도가 나쁘다는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던가요? 요시오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리며 대답했다. 그렇진 않았어. 담당 지역 영업소장에게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일부러 자네를 지명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가줄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있어도 뒤를 이어 끊임없이 성가신 고객만 찾아오고 있어서 대단한 불만이 아니라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수금은 우즈마사 영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영업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외출해서 사무실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펼쳐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했다. 밖으로 나가자 상큼한 5월의 푸르른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따가운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유리창 너머로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신지는 근처에 있는 쇼와 생명 단골 제과점에서 선물용 과자를 샀다. 고충 내용에 따라서 선물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가장 작은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큐 전철을 타고 시즈오미야역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서 게이우쿠 전철을 아라시야마선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교토에서는 10여 년 전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철을 폐쇄했지만 선로의 일부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이우쿠 전철이나 에이잔 전철은 지금도 시민의 충실한 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다.
한량밖에 없는 낡은 전차는 넓은 길에서 좁은 골목길로 파고들어 일반 주택의 처마 끝이나 울타리를 스치듯이 달려갔다.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신지는 왠지 안정이 되지 않아 다리를 덜덜 떨었다. 너무나도 한가로운 교토다운 역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갔다. 영화마을로 유명한 우즈마사를 지나자 기타 노선과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가타비라노스지라는 역에 도착했다. 전철 안내 방송을 통해 그 역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갑자기 가슴이 쿵쿵거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왜일까? 그는 역 이름의 표지판을 보면서 가타비라라는 말에서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를 떠올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천장의 나뭇결이 유령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정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예민해진 것일까? 요시오의 말에 따르면 특별한 불만도 아니고 고객이 화를 내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종점 한 정거장 앞에 사가역전이라는 이름의 역이 있었는데 고무다 집의 집은 그곳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그 주변에는 오랜 옛날부터 부유한 집들이 많아서 고풍스러운 커다란 담장 안쪽에는 햇살에 반짝거리는 볼보나 벤치 같은 외제차를 볼 수 있었다.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커브길을 돌아가자 커다란 울타리가 있는 맞은편에서 거의 썩어 들어가는 새카만 집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괴로움을 맛보았다. 지도에 의하면 그 집이 틀림없었다. 집 자체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대지만은 상당히 넓었다. 넓은 담 안쪽에 있는 정원에서는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문만은 비교적 새로 만든 것 같았는데 주위에 있는 집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림 공사였다. 문패를 보니 고모다 시계놀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틀림없다. 신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토해내고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누르면서 실례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 말고는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 없었다. 신지는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건너편 대문에서 나온 중년의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 그 집에 사는 주부일이라. 그러나 그가 인사를 하자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소리내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집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음침한 집에서 다가오는 막연하나마 꺼림직한 느낌, 그리고 앞집 여자의 수상쩍은 태도. 그는 고무다가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것일까? 요시오가 즉시 가라고 했는데 시간 약속은 하지 않은 것일까? 그러고 보니 고무다가 중얼거리듯이 말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집에 없다면 하는 수 없다. 다른 때 같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만나고 가겠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득 그것과 똑같은 감각이 기억의 밑바닥에서 튀어나왔다. 벌써 몇 년이 지난 기억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으로 4월인가 5월이었을 것이다. 그는 새로 생긴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받기 좋게 던졌지만 잠시 지나자 커브를 연습한다는 이유로 서로 경쟁적으로 던지게 되었다. 그러다 친구가 던진 공이 그의 글러브에 튕기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완만한 언덕길에 떼굴떼굴 구르는 공을 쫓아가는 사이에 그는 인적이 없는 기묘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왼쪽에는 창고, 오른쪽에는 절반쯤 썩어 들어가는 낡은 가옥이 있었다. 30m 앞쪽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는 물결 무늬의 플라스틱 판에 박아놓은 벽이 자리하고 그 벽 건너편에는 그곳에 올 때 타고 온 지하철 선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기묘한 것은 선로 건너편에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빈터가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건너편에서도 공은 골목 중간에 있는 전봇대 밑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공을 주우려고 한 걸음 다가간 순간 등줄기에 싸늘한 오한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 사이엔가 그의 눈은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장소에 못 박혀 있었다. 물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싸구려 플라스틱 판. 그 건너편에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 순간 목덜미의 털이 거꾸로 쏜 듯한 그런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살그머니 손에 뻗어 공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왠지 그것에 오래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공을 가져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도 못 되었지만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졌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예전에 폐쇄한 골목이 있었다고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해마다 일어나는 건널목 사고에 견디다 못한 구청이 전철 회사와 협의한 끝에 양쪽을 모두 폐쇄했다는 것이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장소를 지나쳤다. 시선을 고정하자 얄팍한 벽 안쪽에 남아있던 차단기의 잔해 같은 것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는 흠집 놀라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에서는 바야흐로 뚜렷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다. 조바심과 같은 불쾌한 감각이 그를 황급히 재촉했다. 그러나 뒷걸음질 치던 신지의 눈에 그 집으로 다가오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그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키는 신지와 비슷했지만 가슴이 빈약하고 팔 다리가 가늘어서 초라한 인상을 주었다. 머리는 벗겨졌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고 새까만 두 눈은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얼굴 전체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왜 진작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누구쇼?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을 자주 하지 않은 탓인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중얼거리는 듯이 말하는 바람에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요시의 말은 틀림없었다. 전 쇼와생명교토지사에 근무하는 신지라고 합니다. 고무다 씨인가요?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오. 집에 아무도 없나?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 고모다는 작업복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열쇠를 꺼냈는데 왼손에는 때가 꼬작꼬작 묻어있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신지는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고모다가 돌아온 것을 알았는지 몇 마리의 개들이 마당에서 달려왔다. 갈색의 잡종과 귀가 축 늘어진 새하얀 잡종, 가련한 눈을 가진 덩치 큰 검은 개, 버림받은 개들을 모조리 주워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무다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순서대로 개를 껴안고 뺨을 비볐다. 겐타, 심심했니? 이 아빠가 보고 싶었어? 그래. 준코, 너도 이리로 오렴. 애완동물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자식을 대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끊임없이 개를 상대하는 동안 고모다는 신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개들이 다시 마당으로 뛰어가자 고모다는 열쇠 다발을 들고 현관문을 열더니 신지에게 먼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지저분하지만 들어가게. 예,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민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어났다. 오래된 집에는 어디에나 독특한 냄새가 배어있는 법이지만 이 집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것 같은 불쾌한 냄새와 함께 산성의 부패 냄새와 비릿한 사약 냄새가 복잡하게 뒤섞여서 갑자기 구토가 치밀었다. 무슨 냄새인진 짐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 냄새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집 전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누구나 자기 집의 냄새에는 둔감한 법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태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신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막고 싶다는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불만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복도 바닥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빛은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때마저도 숨을 못 쉬고 엉겨붙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때 신발장을 내려다보던 고모다가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뭐야, 가지야가 있잖아. 벌써 학교에서 들어왔나? 신발장 구석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용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신발을 벗어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고무단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집 안을 향해 소리쳤다. 가지야! 가지야!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고무단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휘죽거렸다. 냄새가 나나? 신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수밖에 없었다. 고무다의 코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악취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신지는 마당과 마주하고 있는 거실을 지나갔다. 그곳에서도 냄새는 지독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무다는 탁자 앞에 앉더니 신지에게 그 앞쪽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오래 기다렸나 보군.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 이렇게 됐네. 저도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신지는 잠시 말을 끊고 선물로 가져온 과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전화를 주신 고무다 시계놀이 씨인가요? 그렇다네. 저희 영업소 직원이 실례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자네도 힘들겠군. 고무다는 과자를 받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왼손에 낀 장갑을 벗지 않았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여기까지 부른 것일까? 신지는 고무다가 자신을 지명했다는 요슈의 말을 떠올렸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창구에서도 고무다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얘야, 가지야. 집에 있다면 이쪽으로 나와보렴. 고무다는 갑자기 고개를 길게 빼고 신지의 등 뒤에 있는 방을 향해 소리쳤다. 그 동작이 기묘하게도 어색해 보였다. 그래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가지야, 손님이 오셨으면 인사를 해야지. 손님에게 실례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신지는 달래듯이 말했지만 고모다는 불만스러운 듯 혀를 끌끌 찼다. 해보게. 저 문을 열어보지 않겠나? 네? 그것은 공부방이라네. 가지야는 아마 그 방에 있을 거야. 신지는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실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때 10살쯤 됐을까? 새하얀 눈을 치켜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소년과 시선이 마주쳤다. 창백한 얼굴에 입을 절반쯤 벌린 데다가 코에는 콧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깜빡거렸다. 소녀는 두 손과 두 발을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서 50cm 정도 되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다음 순간 안쪽에 있는 쇠파이프와 소년 사이에 있는 팽팽한 끈 같은 존재가 그의 시선으로 뛰어들었다. 소년의 바로 밑에 있는 바닥은 물을 엎지른 것처럼 색이 변해 있었고 그 뒤에는 바퀴 달린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은 시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얼마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는지 모른다. 신지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어느 사이엔가 고모다가 그의 옆에 와 서 있었다. 고모다에게 얼굴을 향한 순간 새카만 눈동자와 시선이 부딪혔다. 한순간 고모다의 무표정한 얼굴에 낭패스러운 기운이 스치면서 그는 신지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막연한 위화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고모다는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자가 자기 자식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놀랍게도 신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감정의 동요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고모다는 신지의 눈길을 피하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시체 옆으로 걸어갔다. 가즈야, 왜 이런 짓을?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 대사는 일부러 지어내는 것처럼 너무나 건성으로 들려왔다. 그곳에는 마치 두 종류의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고모다의 연극적인 행동은 주위 세계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가슴을 찢는 공포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소년 주위의 시간은 얼어붙어 있었다. 신지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고모다를 쳐다보았다. 고모다는 결코 시체에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시체에 자기 지문이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문득 목구멍에서 구토가 치밀어 올라와서 신지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때문인지 눈에서 눈물이 배어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선 채 죽을 힘을 다해 구토하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했다.